남편과 결혼한 것은 나에게 34세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결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계획형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열망과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게 많았기에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기에 여러 직업을 다양하게 경험해 보았어요. 하지만 어떤 것도 2년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몸을 쓰는 일보다는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이 더 잘 맞았습니다. 저는 맞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어쨌든 제 나이 34살이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겼어요. 더 이상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고 결심했죠. 사실 전문직을 가지면 돈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잡일은 직원들이 다 하고 세무사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만 잘하면 연봉을 수억 원씩 벌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어쨌든 남편과 34살에 결혼했어요. 사실 제가 공부를 시작한 건 32살 때부터 조금씩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결혼 7개월 전인 34살 3월이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직장을 얻고 난 후에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제는 돈도 공부에 쓰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아이를 낳는 것도 고려해야 하니까 결혼을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내가 공부를 시작한 걸 모르고 결혼하자고 준비를 시작한 걸까봐 내가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 결혼은 계획대로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제안했어요. 생활비라도 내가 내서니까 공부만 해라는 그 말을 듣고 사람이 거절할 수 있을까 싶었죠. 오히려 제가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서 결혼한 후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가에서 제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 이야기하기대로 사실 큰 반대가 없었어요. 사돈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딸이 이것저것 만지작거렸지만 제대로 된 직장에 정착하지 못했고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공부를 하게 되니 말리지도 못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에 몰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팍팍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겠죠. 저는 며느리가 뭐 하든 대찬 성격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안사돈이 확실한 교육을 시켜주었다는 증거겠지요. 당연히 저희에게 손주가 생긴다면 며느리가 배운 대로 잘 전수해주겠죠. 그거면 될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또 훈육하나는 기가 막히게 해주었어요. 사돈이 이렇게 좋게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우리 딸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아이고, 제가 있어서 내 아들이 뭔가 대단하게 보이겠어요. 아들놈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며느리랑 우리 아들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방해는 하지 않을 것이고 잔소리도 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제발, 사돈님, 한번 잘 지내봅시다. 그래요. 우리 한번 잘 지내봅시다. 너희들도 말이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잘 준비해서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딸도 그렇지만 사위도 많이 믿는 걸 알 거예요.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마누라 절대로 굶기는 일이 없도록 할 거예요. 양가의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엄청 바빴어요. 시간 여유가 전혀 없을 만큼 여기저기서 휘몰아쳤었어요. 미뤄둔 공부를 시작하면서 결혼 준비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정말 시간에 쫓기는 일이었어요. 식장, 메이크업 샵, 띵 촬영 장소까지 남편이 다 결정했어요. 드레스를 몇 번 입어본 것으로 결혼 준비를 마쳤어요. 우리 남편이 없었으면 결혼식이 개차반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럴 때 정말 계획적인 사람이 정말 좋았어요. 사실 우리 남편과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중고등학교를 다녀도 초등학교만 같이 졸업한 것뿐이지만
오랜 시간 함께 자란 친구나 다름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남편은 착하고 여리한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이 놀려도 허허 웃는 게 전부였고, 장난해도 싫어하는 말 한 번도 없었고, 일러 발치는 일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호박이라는데 거꾸로 하면 박호구예요. 우리 남편이 그 정도로 사람이었어요. 공부할 때 방해하지 말라고 했으면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 결혼하고 자고 조르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공부하러 가는데 헤어지라거나 결과 나오면 결혼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요. 남편과는 정반대로 성격이 여장부 같았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댁에서는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한다고 인서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아이고, 들이켜을 한다고 정말 아니, 우리 모르게 이 연애는 언제 했었던 거야? 아유, 정말 충격이다. 근데 나는 완전 찬성이야. 천성 더 볼 것도 없다. 우리 예비 며느리가 어릴 때부터 동네 골목대장 하던 애 아니겠어. 우리 아들이 순에 빠져서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있을 때 왕자님처럼 든든하게 나타나서는 괴롭히던 애들 혼내주던 걸 잊을 수가 없어. 그때부터 말이야. 내가 우리 멸로 첫 찍어나서 다니까? 아이, 근데 꿈은 이루어진다. 내 며느리가 된다니? 아유, 누가 말갈량이 내 딸 데리고 가려나.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시집을 간다고 대박이다. 진짜 아니, 옆집 살던 우리가 이제는 사돈이 되는 거야? 아이고, 신나라. 한 동네에 오래 살아서 그런 건지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도 목욕탕도 함께 다니시는 사이였고 운동도 함께 다니실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집살이 같은 게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었어요. 어릴 때도 서로의 집에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맡아주기도 하고 같이 숙제도 하고 간식도 먹고 했었기 때문에 제2의 가족이나 다름 없었거든요.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도 아는 사이였으나 우리 시어머니랑 엄마랑 얼마나 짝짝꿍이 잘 맞았었는데 내가 아주 마음이 싹 놓이네. 우리 며느리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여장부 같으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호구 잡히면 다 잘 좀 지켜주고 그래. 내가 이제는 우리 아들이 생겨 예쁜 며느리를 만나서 기분이 좋은데 한잔해요. 파전 맛있게 먹으며 이쁜 기분으로 오징어도 썰어 먹고 파전도 먹자. 넉넉히 챙겨줄게. 결혼을 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어요. 5년이 지나서 마을 앞에서 여유롭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면서도 곁에서 응원하던 남편이 참 좋았어요. 공부의 보람을 느껴 기쁘더라고요. 진짜 고마웠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비싼 밥 먹으러 갈까요? 기념으로 내가 톡 쏜다. 물론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순탄하게 공부만 하는 시간으로 보낼 순 없었죠. 꽤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도 하나 출산을 했고요. 임신과 출산 때문에 공부가 1년 정도 늦어지게 되었지만 시댁과 친정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한 일들의 연속이었죠. 우리 며느리는 큰 일할 사람으로 태어난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하던 공부마저 할 수 있도록 아이는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주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질을 낳았는데 내가 두 팔 걷어붙이고 당연히 육아리 도와줘야지. 아이 게다가 안 싸. 돈도 애보는 건 고수 아니니 두 엄마들만 믿고 우리 며느리는 공부만 해라. 근데 그게 정말 말뿐이 아니라 하루는 우리 엄마 하루는 시어머니 이렇게 번갈아가며 오시면서 아이를 돌봐주셨고 저는 덕분에 아이를 키우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신경 쓸 거 하나 없이. 우리 며느리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여장부 같으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호구 잡히면 다 잘 좀 지켜주고 그래. 내가 이제는 우리 아들이 생겨 예쁜 며느리를 만나서 기분이 좋은데 한잔해요. 파전 맛있게 먹으며 이쁜 기분으로 오징어도 썰어 먹고 파전도 먹자. 넉넉히 챙겨줄게. 결혼을 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어요. 5년이 지나서 마을 앞에서 여유롭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면서도 곁에서 응원하던 남편이 참 좋았어요. 공부의 보람을 느껴 기쁘더라고요. 진짜 고마웠어. 하지만 이야기에 듣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여기서 마칠게요.
그 사이에 제게 일어난 일은 5년 동안 다니던 직장보다 조금 더 작은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지만 연봉이 높아서 선택했죠. 남편도 앞으로의 계획이 밝고 좋아 보여서 이직을 결정했어요. 그런 회사는 반도체 관련 업무를 하는 중요한 회사였는데 남편은 출장이 자주 있었지만 우리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돌봐주셔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했어요. 출장과 해외 거래로 인해 남편의 표정이 점점 수척해지는 걸 보면서 걱정되긴 했지만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 생각을 했었었죠. 제가 너무 남편에게 무관심했던 것 같아서 반성을 하게 되네요. 하루는 남편이랑 같이 일찍 퇴근을 하고 술 한 잔을 하는데 한숨을 깊게 쉬면서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물어봤어요. 제 눈치를 살피기도 한 남편이 깊게 한숨을 내뱉으면서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도대체 무슨 일인데 요즘 그렇게 안색이 나빠. 회사에서 무슨 고충을 당하는 건가? 당신 얼굴살도 쏙 빠져서 완전히 수척해져. 원래는 보도 통통하고 눈가에 주름도 없었는데 다크서클까지 생기고 말이야. 무슨 일인지 나에게 이야기 좀 해봐. 응, 사실은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사표를 내고 싶은 심정이야. 당신이 자리만 잡아둔 채 우리의 생활 안정권에 익숙해지는 게 싫어서. 나 일 그만두면 안 될까? 아휴, 아니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지배해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회사 일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연봉도 높고 이 정도 조건 좋은 회사 찾기도 힘든데. 일을 그만두고 우리 나이가 이제 40인데 어디로 취직하러 가겠어? 어딜 가나 회사가 다 비슷비슷하잖아. 다른 곳에 가도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좀 더 고민해봐야 해. 근데도 참 답이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네. 답이 되면 나는 일일짜리 일이라도 있지 않을까? 나 정말 이 상황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어. 최근에 나는 잠을 잘 못 자서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아. 왜 내가 회사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승진을 해서 부장 자리까지 있잖아. 임원들이 그를 쪼아대고 닭다리로 대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기업 내 왕따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고발해야 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 나는 완전히 널 도울 준비가 됐으니 내가 괴롭힘이 어떤지 말해봐. 우리 회사 직원이 얼마나 왕따 당해오는지 알아? 솔직히 밑에 직원들은 임원이나 대표들을 잘 따르지. 이건 단순한 고민이 아니야. 정말 복잡해. 나도 내 생각 정리를 잘 못하겠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건가 봐.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인지 말해봐. 일이 너무 어렵다니까. 하지만 사회생활을 오래 해본 너도 알다시피 어디든 일은 어려운 법이야. 맞지? 다른 회사도 모두 그럴 거야. 대표가 너무 고생해. 술을 좋아하고 밤 문화를 즐기는데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사장님이랑 더 안 좋다고. 이거 보통이 아니야?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도 힘들어. 아,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런 것은 불법이야. 산업적 괴롭힘이잖아. 지금은 그런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일이 있는 게 신기하구나. 이걸 고발해야 해. 사회생활을 오래 해보지 않았거나 여성이라서 모르는 건 아니야? 문화가 중요하다. 나는 술을 잘 못해. 그래서 거래 상대들이 계약을 맺으러 오면 나에게 술상무를 부여한다. 나는 정말 더럽고 사악한 사람이라서 술상무란 무엇일까?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무는 직책이긴 하지만 술상무, 아마 술을 대접하는 전문 직원인가? 무슨 이야기일까? 거래 상대들과 술자리를 맞춰가며 사소한 대화를 나누고 계약을 이끌어내라는 이야기인가? 하지만 술을 마시기만 해서 계약을 이룰 수 있을까? 조건도 충족되어야 하고 서로 협력하여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유리하게 조건을 설정해야 할까?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손해를 감수하며 협력해야 돈을 벌고 한쪽만 유리하게 이루면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이때 대표가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표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잘못으로 돌리고 나만 부족한 것이라고 말하여 날 아프게 한다. 이건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 같다. 아래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런 사람 때문에 고통받게 되는 법 아닐까? 자신만의 시선으로만 보고 업무를 처리한다면 바로 아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함부로 밑에 사람들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며 대표가 연봉을 높이주면서 나를 스카우트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임원들은 전부 대표의 가족이거나 대표의 친구들일 것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은 진정으로 문제가 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름만 올리고 월급을 받는 것이야. 이 회사는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다. 남편은 회사에서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점점 어두워지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를 배부른 소리로만 생각했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니 화가 나기 시작했다. 회사가 가족들끼리 자리를 차지하고 남편에게만 일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개차반이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졌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여건상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곳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모든 일을 남편에게 맡기고 있었어요. 아래 직원들은 모두 남편에게 의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몹시 답답하고 답답해 죽을 만큼의 상황이었어요. 글쎄, 그 회사에서 남편이 없다면 구조가 마비될 정도였어요.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모든 걸 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뭔가 말씀드려도 저는 신입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내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모든 것을 도와주셨는데 저는 다시 그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어요. 참,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떠올라 남편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들어가야 할 비용이 적지 않았죠. 친모님과 시어머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시터 비용은 필요하지 않았지만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줘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고 계속해서 교육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했고 시터 비용은 안 드는데도 아이를 케어해 주시는 이에 대한 보답이 어려웠죠. 용돈 한 푼도 안 들어주기 힘들어요. 이런 지출, 저런 비용을 따지니 우리 부부가 모은 돈도 남아있는 게 거의 없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니까 그만두라고 말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지하게 공부해서 일찍 자리를 잡아야 했는데 내가 고생만 시킨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같이 바깥에서 당신 책임을 지고 있던 게 너무 많아서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회사 일도 그렇겠지만 내가 이것을 우리 엄마에게도 슬쩍 언급한 게 실망스러워요. 우리 엄마가 요즘 나를 걱정하는 것 같아서 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미안해요. 아마도 어머니는 오히려 당신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당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좀 더 버텨보자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밖에서 말을 못해서 미안해요. 그 후로도 남편은 한 달에 2~3번씩은 계약 때문에 술 한 잔 마시고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말하며 힘들어하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힘들었을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심지어 잠 못 이루는 것까지 그렇게 하게 될까 싶어서 가만히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연말이 되었는데 이번에 남편이 나와 이야기하더라고요. 회사 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니 사직을 내려고 한다는 얘기인가 했는데 정작 남편은 성과가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모임을 하던 중에 주인공으로 칭찬을 받게 되었다. 회사 대표가 모든 직원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주인공을 지목해주더라. 주인공은 조금 당황했지만 그 칭찬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힘든 일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주인공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연봉 인상과 성과급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임원진들이 부부 동반 회식을 하자고 했을 때 주인공은 당황했다. 대표는 조금 꼰대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주인공은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조금은 자랑스럽고 기쁘게 느낀 주인공은 연말에 이루어질 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보고 꼭 한 사람이랑 같이 오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 이실것이든 내가는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회식인데라고 말이야. 아이 말이 좋아 권유였다. 강요를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거절하겠어? 대표가 딱 잘라서 주인공은 나니까 와이프 꼭 데리고 오라고 3번이나 말을 하더라니까. 아유, 사람이 상식이라는 거리가 좀 있나 보다. 내가 거기에 고 있다는 건 대표가 알고 있긴 한 거야. 어떻게 내 의사나 시간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강요를 할 수 있는 건지 신기해하네. 대표가 말을 하면 일것 직원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냐고. 안 그래 하긴 그렇게 앞뒤를 구별 못하고 자기 쪼대로 하니까 회사가 그 모양 꼴이지. 성과만 잘 내면 뭐해. 일을 다 자신 혼자 하는데 대표 그 사람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지. 있을 리가 없지. 나도 말이야. 와이프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실은 어느 직장인지 말을 안 해서 그냥 6시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나 봐. 거기에 연말이니까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바쁜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원래 직장은 연말이 더 바쁜 거 아닌가? 당신네 회사야 연말에 새로운 거래를 트기 힘드니까 한가하다고 쳐도 다른 회사는 연말 정산 때문에 바쁘다고 생각할 텐데. 설마 당신 대표라는 사람 그 자리에서 이게 처음인 거 아니야? 다른 회사에서 일해본 적 없는 거 아니야? 없지. 우리 대표가 뭐 이 회사 물려받기 전에 다른데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잘 모르나 봐. 무조건 당신은 꼭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저는 엔딩 말미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시겠지만 불편하실 수도 있어 한국어를 통해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감동적이어서 의외였어요.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나를 보시고 인사를 먼저 건네셨어요. 솔직히 대표님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인사하러 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오셔서 말도 걸고 인사도 하시니까 또 다른 인상을 주셨어요. 우리 박 부장님이신 와이프 분이신가요? 아이고, 정말 반가워요. 저는 회사 대표입니다. 우리 박 부장이 회사의 이론 공로가 크다고요? 아마 집안에서든 밖에서든 단단히 내조를 받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오신 것을 감사드려요. 제가 한번 꼭 뵙고 싶었었어요. 말을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시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웃음 지으며 악수하다 보니 부부 동반 회식이라고 했는데 대표 옆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좀 이상하게 느꼈지만 와이프도 밥일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가기로 했고 저도 웃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일 참 잘한다고요? 이렇게 회식 자리까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더니 착석을 시키셨어요. 직원들 명이 모여 큰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술자리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술 타령을 하는 회사였는데 회식에 술 종류별로 있었어요. 박 부장님도 한잔 하셨고 아무도 한 잔 받으셔야지죠. 저는 오늘 진기한 술들을 하나씩 다 꺼내놓으라고 했었죠. 부담 없이 즐기세요. 이건 정말 비싼 술이에요. 어머, 비싸 보이네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를 가지고 왔는데 술을 마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마음으로 잔 받을게요. 거절하자 그분은 기분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입을 놀려내면서 차는데 정말 낯설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있으니 술을 안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회사 직원이 아닌데 꼭 마셔야 할까요?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가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30대 후반으로 보이던 여자가 50대 후반에서 60대쯤으로 보이는 대표 앞에 앉았더라고요.
직원들은 다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하지만 저는 황당했어요. 그 여자가 부인인가 싶어서 남편을 봤더니 남편도 민망해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궁금해서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대표 사무라는 사람이 저렇게 젊은 건가요? 대표가 진짜 대단하시네. 도대체 언제 결혼했는지? 아니야, 그게 본처이 아니라 요즘 만나는 내 연녀래요. 너무 모르게 헛소리를 했어요. 진짜 기가 막히죠. 직원들을 부르니까 약 10명이 넘는 가족들도 원이라고 떡하니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연녀를 부른다는 건 제대로 된 일인가요? 저는 술 대신 음료수를 가져올게요. 홀짝이면서 알아듣지도 못할 회사 이야기를 듣다가 시간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준다고 해도 연말인데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야 아이도 데리고 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다들 얼리게 취하면 자리를 빠져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표가 저를 유심히 보고 있었는지 저를 콕 집어서 말을 걸더라고. 아니 박 부장 안 사람은 무슨 바쁜 일이라도 있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시간을 체크하고 가방까지 옆에 꼭 끼고 있는 걸 보니까 도망가려고 준비하나 본데. 나 오늘 박 부장 안 놔줄 건데. 아니면 뭐 연기인 남자 하나가 지키고서 있나.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가 싶더라고요. 뭐이네는 뭐만 보인다고 진짜 내가 너무 열리받아서 성격대로들이 박아버렸어요. 참나 기가 막혀서 연기인 남자 하나요. 지금 제가 뭐 남편 두고 누구처럼 바람이라도 피울까 봐요. 그랬더니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제가 또 카랑카랑하게 또박또박하게 말을 했으니까 직원들에게 싹 들렸겠지만 대표가 옆에 내 연녀 끼고 있는데 제가 대놓고 지적질했으니까 사원들 얼굴이 질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대놓고 말을 할 줄 몰랐겠죠. 아무래도 회식 자리도 물을 익었고 대표도 술 좀 들어가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점잖게 굴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박 부장 와이프가 생긴 대로 노네? 내가 누구 회사 대표인지 까먹었나? 누구처럼 바람을 피다니. 누구 보고 하는 소린지 모르겠네. 사람이 말이야 자리에 따라 경우 있게 행동해야 하는 법도 있는 거야? 왜 생사람을 잡고 있어? 나는 그 놈의 일이 기가 막혀서 그렇게 만만한 놈으로 보이나? 정말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야. 직원들까지도 내 얼굴을 다 아주 할 만큼 싫어하면서도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이혼 소송 중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2번 기가 막혀서 우리가 사랑인 줄 알았어. 이혼 소송 중에 내 여자는 외도하고 있는 걸로 봐 이혼 소송 중인데 그게 혼인 중이나 다름없지. 아이고, 자기는 자기가 부인한 동안 가정폭력이라는 걸 반박할 자격이나 있어? 그때부터 조용히 휴대폰 녹음기를 켜놨어. 이런 건 증거로 남겨야 효력 있거든. 자기, 언제쯤 이혼 마무리 되는 거야? 나도 이젠 직원들이 당당하게 사모님 소리 듣고 싶거든. 저 여지가 있어? 어제 나한테 저기 이러고 부르더라. 아니, 저기요가 왜 말이야. 호칭을 제대로 안 붙이면 제대로 일을 못해 아주 무식한 놈들이야. 그래서 나를 사모님이라고 불러? 자기, 내 동생도 좀 속 좀 씌워줘. 전 직원들 다 있는 회식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싶지? 남편 옆구리 찔렀어. 내가 이 회사에서 빨리 도망치는 게 최선인 것 같아. 예전에 남편을 막아왔던 내가 뭔 바보 같은 짓을 했나 싶더라. 시간이 11시가 다 되어가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일어나려 했는데 대표가 제 남편에게 버드라해요. 우리 박 부장이라는 사람은 순진하고 착해서 손해를 많이 봐요. 중국 구매처가 있는데 저 인간들이 아주 호구라고 계약 조건을 너무 유리하게 써왔어요. 우리 박 부장이는 자리에서 말도 못하니까 난 처리하기 어렵더라고요. 대표님은 중국 거래를 원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사인해 오라고 했어요. 회사 이익 추구가 중요한데 박 부장은 호구라서 거래처에 너무 다루어지는 것 같아요. 직원들 앞에서 참기 힘들어서 남편한테 집에 가자고 했는데 대표가 저를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박 부장은 미련이 있지만 성실해야 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박 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괜찮은지 알려줄게요. 만일 옆에 앉히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누구입니까? 랜 시간 골목 내장하면서 귀 하나만큼은 어디 가서 눌리지 않는 불굴의 여자 아니겠어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남편 엄청나게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대표 얼굴에 제비야도 날릴 줄 알았는지 진짜 조용하게 때리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싱크 드시면서 대표 옆자리에 터벅터벅 걸어가서 떡하니 앉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앉을 줄 몰랐는지 대표 얼굴이 벌거 달아오르면서 당황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성격이 아주 여장부의 여장부. 좋아. 박 부장보다 훨씬 배포가 커. 이참에 박 부장 자르고 박 부장 와이프가 우리 회사 들어올래? 내가 부장 자리 줄게. 부장 월급이 얼만데요? 연봉 5천만 원이 끝 아니야. 그것도 세금 대기 전 금액이 말이야. 아니 우리 남편이 몇 년을 일했는데 연봉이 계속 동결입니다. 회사에 이장계 있어야 돈을 더 주지. 계약권 따내면 따낼 수. 회사에 은근히 손해라. 오케이 좋아. 내가 박 부장 와이프가 마음에 드니까 연봉 5,500 줄게. 우료회사와. 그 말에 제가 카드 지갑에서 제 명함을 꺼내서 쓱 그 대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대표가 제 명함을 보더니만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라고요. 사실 그런 걸 노리고 한 짓이기도 했고요. 이딴 놈에게 명함 한 장을 다는 게 아깝긴 했지만 본때를 보여주려면 제가 가진 카드부터 풀어야 하는 법 아니겠어요? 아니 박 부장 와이프가 변호사였다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능력 있는 마누라를 얻었단 말이야. 이야 박 부장 기가 막히네. 변호사식이나 되는 와이프가 있었으면 미리 언급하는 게 좋았을 텐데.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만일 옆에 앉히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은 기가 막힌 회사 대표 밑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혼 소송 중인데 회식 자리에 상간녀를 부르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혼 소송 기간은 혼인 기간이라는 것을 변호사가 말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회사 업무와 개인적인 일을 함께 얽힌다면 그뿐만 아니라 괴롭힘이라도 한 것처럼 오해받는 것이 더 있을까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박 부장께 괴롭힘을 했다고 언급했던 적도 없는데요. 성과급을 받은 적도 없는데 왜 당근을 주시나요? 월급은 늘 같은데 왜 수당만 주시나요? 이는 모두 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라는 걸 아시죠? 일을 많이 하고 오버타임을 한다면 추가 수당도 주어져야 할 텐데 주요 수당은 왜 뺏길까요? 회식 역시 일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당신들은 그저 인격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애초에 연봉 협상에 대해 모두 명확히 이야기한 것 아니었나요? 매출이 적은 날에는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계약서에서 어긴 점이 무엇인지 증명하려 들지 마세요. 서로 감정적인 문제를 만들지 말아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훨씬 아낄 텐데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술을 시키는 거냐고. 변호사라고 알고 있으면서 몸 사리는 게 좋으실 텐데. 뭘 자를 거란 게 몸 사는 게 아닌데. 직원들 다 모여서 음식 먹는 건데 왜 나만 심하게 설거지냐. 대표가 살살 존댓말을 써가면서 웃길 뿐 마지막 카드를 꺼내서 볼 때가 된 것 같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어. 휴대폰 녹음해뒀는데 다 듣겠지? 대표가 쪽팔린 얼굴하고 내연녀 소리를 듣고 내 앉으라고 압박까지. 증거까지 갖춰놨는데 어디까지 들먹거리는지. 대표가 무릎 꿇고 울기 시작하고 체면 떨어지면 안 되는 회사를 말아먹으면 안 되겠다며 울부짖음. 또 다른 회사의 박 부장도 실직시키면 안 된다며. 지금 이 결말을 말단 직원들이 아직 젊어서 다른 회사 경력을 살리면서 취직할 수 있다는데 우리 남편은 내가 먹여 살리면 되고 곤란한 건 대표님과 대표님 가족분이 아닐까요? 직원 10명 중에 4명이 대표님의 가족이라면 모두 다 한 거 아닐까요? 제 손에서 뜨거운 열흘이 피어나는 정도로 빌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녹음이 될 걸 생각을 못해서 너무 막말을 한 것 같습니다. 박 부장께 미안하고 직원들에게도 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야, 왜 그렇게 빌고 앉아 있어? 자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일어나. 남자가 그렇게 쉽게 무료로 떠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다고. 아이야, 넌 시끄러워. 어떤 사다리를 날 줄 알아? 변호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부장을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자, 박 부장, 자네가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다니고 정이 있다면 난 한 번만 봐드리겠노라.
그러나 계속해서 그따위 행동을 하면 안 돼. 연애를 멈췄을 테니. 마누라가 먹여 살린다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를 떠날래? 우리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를 질렀어요. 전신에 힘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귀엽던지. 어떻게 이 사람의 편을 못 들어줄까요? 그때부터 제도 일어나서 남편의 팔을 껴안고 나왔어요. 대표가 망연자실해 보였지만 나를 향해 싱긋 웃어줬어요. 우리 이만 가볼게요. 침몰하는 데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탈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기 직전에 공부를 해야겠어요. 시작되었어요. 그게 바로 로스쿨 공부였고 시험을 보고 패스하여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어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했어요. 변호사로서의 직업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가족이나 시댁에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날 대표가 한 모든 발언을 녹음 어플로 기록했고 이를 활용해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은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대표의 와이프에게도 음성 증거를 제공했어요. 대표의 와이프가 저에게 고마워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이 불륜을 저질린다는 증거가 하나만 있으면 위자료를 뜯어내기도 하고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대표의 동거인 행동과 회사에 자주 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답답했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대표의 와이프가 제게 명함을 주고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돈을 주고 이혼 소송을 맡아주길 원하셨어요. 대표의 도움으로 남편이 형사와 민사 소송을 받았고 이혼과 재산 분할, 위자료까지 전부 소송을 진행했어요. 추가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여 즉각 조치를 취하려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수리 사고를 받은 남편의 사재건 요청까지 소송해야 했지만 괜찮았어요. 네, 오늘 듣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 이야기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다뤄보았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을 돌봐준 만큼 앞으로 남편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남편을 응원하며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편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가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가정은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마음가짐과 사랑의 소중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